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1부에 이어가지고 32회 공인노무사 시험 노동법 1 기출해설 특강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1부에서 진행된 그 출제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 어떤 시험 전망에 대해서 아직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강의를 듣기 이전에 1부 강의를 먼저 들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올해 32회 근로기준법 파트 내용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3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이거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이런 지문이지만 사실상은 자, 이거는 옳은 것은 이런 지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C급. 자, C급은 뭐다? 모든 지문이 다 기출 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적정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자, 우리가 시행 의무가 있는 건 뭐였죠? 시행 의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최저임금제는 시행되고 있죠. 최저임금법이 있어서. 자, 그리고 적정임금이라던가 그리고 고용보장과 관련돼서는 얘는 뭐다? 노력 의무라고 했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시행이 아니고요. 이것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자,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자, 이것도 우리가 여성 보호죠, 여성. 자, 여성의 경우에는 헌법상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생활 능력이 없는 장애인 등 이런 자들은 우리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이것도 빈출이기 때문에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국가는 근로의 의무 내용과 조건을 뭐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법률로 정한다. 자,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하는 게 뭐였죠? 근로 권리죠. 그래서 근로 권리는 뭐를 근거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제가 비교해드리면서 강조를 해드렸었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국가는 전벌 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런 지문 보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몰 군경, 국가유공자죠. 국가유공자는 우리가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다. 이렇게 헌법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어가 자체가 바뀐 겁니다. 국가가 아니라 전몰 군경은 우리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멋쩍지만 제가 이제 그 기출해설 특강을 하면서 이제 내년도 제 수업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요. 제가 한 문제 풀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제 교재에 있는 어떤 적준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뻘쭘하지만 좀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강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설 강의가 있고 그리고 마무리 특강 핵심 정리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 책 내용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지문들이요. 기출 지문과 그리고 2차에서 공부할 수 있는 판례 위주로 우리가 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형광 배치란 부분들이 있어요. 형광 배치란 부분은 뭐다? 다 기출된 정답 지문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 첨어 형식으로 조그마한 글씨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단권화시킨 오답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소송 노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우리가 기출 지문들을 다 형광 배치를 하고 오답 지문을 우리가 그 위에 첨어 형식으로 넣기 때문에 단권화가 이미 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의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책을 확인 못하신 분들은요. 서점 가서 책을 꼭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책은 정말 제가 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근로권리 관련해가지고 여기 쭉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핵심 정리 특강에서는 이 핵심 소송 노동법 내용을요
거의 빠지지 않고 기출 그 지문들은 제가 도표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여기 1번 문제 적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 특강 때 했던 강의 영상 캡처해가지고 뻘쭘하지만 제가 좀 홍보로 좀 활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좀 뻘쭘하니까 저도 말이 좀 꼬여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법원인데요. 이 법원도 이제 많이 강조된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C급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은 당연히 법률과 같은 그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치규범호 법원성을 인정되는데 노동조합 규약은 이거는 노동조합 내부 자치규범인 거죠. 그래서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요. 사행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행정해석, 그리고 덧붙여서 판례. 자, 이거는 우리가 법원성이 부정되고요. 사실상 구속력만 인정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법원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자, 노동관행은요. 이게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그 전제가 언제나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일정한 요건이 제가 규사사제라고 했죠. 규사사제. 그래서 규범적 사실로서 확립되거나 사실상 제도로 규범적 사실로서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서 지지될 때 이때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근로계약의 내용은 뭐가 된다? 근로계약 내용은 법원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홍보할 때 모든 내용들을 다 쓰기가 좀 뻘쭘해가지고 기본서 있는 내용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해당 문제도 C급 당연히 적중이 됐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요.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전부 무효가 아니라요.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정해서만 무효가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자, 2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저축금호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저축금호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강제적으로는 안 됩니다. 강제적으로는 안 되는데 의무저축은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것 2번이 되고 있고요. 자, 3번.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시된 근로조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즉시 계약 해지권도 인정되고 있고요. 귀양 여부도 경우에 따라 신청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4번. 4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된다. 예,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다섯 번째.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비교 대상자가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는 C급,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제 교재 보시면은 여기 강제저축 금지해가지고 나와 있죠. 적중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시 난이도는 C급입니다. 자, 사행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자, 우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거 법원성 인정된댔죠. 법원성 인정되니까 당연히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행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근로자도 이거를 지켜야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사행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균등처우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이 오타가 좀 있네요. 그래서 중간착취, 배제, 금지 규정이 있고요. 자, 네 번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가 없다. 맞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요, 이를 허용해야 된다죠. 허용해야 된다. 근데 이때 허용은 원칙적으로 유급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반드시 유급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공의직무 중에 우리가 국민투표합니다. 국민투표. 또는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그러면 이 국민투표법과 또는 우리가 공선법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유급 처리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과 측면에서 유급 처리가 되지만 그 이유가 우리가 공민권 행사 보호 규정에 따라서 유급 처리되는 게 아니라 다른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유급 처리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 있고요. 자, 역시 우리 핵심소송노동법에 해당 내용, 자, 우리가 C급이랬죠. 기출부 형광펜 칠해져 있고 여기에 첨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5번째 보시면은, 자, 우리 C급에서 갑자기 B급 나왔네. 자, B급 나온 이유, 모듈형 문제라는 거죠. 모듈형 문제면서 여기에 플러스 사고가 조금 들어갑니다. 자, 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 23조 해고 등의 제한, 즉 해고를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이게 적용되는 사업장은요. 뭐다? 5인 이상 사업장이죠. 즉 문제를 바꿔놓은 거예요. 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들은 이거를 찾으시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뒤집은 거기 때문에 사고형 문제 유형에 들어갑니다. 모듈형이자 사고형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은 상시 5명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합니다. 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요. 근로자 수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죠. 근기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자, 2번째 보시면은 상시 한 명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비공무원인데, 자, 우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공무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무지. 이해가 됐죠? 근로기준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자, 그리고 이때 한 명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우리가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4명인데요. 비친족이 1명입니다. 그럼 이거 5인 이상 사업장이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방자치단체에 한 명이 비공무원 1명을 채용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5명 이상 사업장이 적용된다는 거죠. 요거 적용되고요. 자, 디귿 상시 3명을 사용하는 건설업체, 이거는 3인 미만이니까 이거 해고 정당한 이유 규정 적용되지 않겠죠. 요거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인 미만이니까 적용되지 않죠. 자, 리을 상시 5명, 우리가 5인 이상 사업장이죠. 5명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종교단체, 우리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게 영리 비영리 불문하죠. 영리 비영리 불문한다. 그러니까 요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난이도가 이제 B급 난이도인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시험에는 이 C급보다 이런 B급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우리가 사고형 문제다 보니까, 지문 자체 OS를 찾는 것보다 응용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핵심 노동법에 빠지지 않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여성과 소년의 보호인데요. 난이도 C급입니다. 그냥 단순한 법 규정은 OS 찾는 거죠. 자,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 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그리고 친권자 후견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을 우리가 간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갖추어 두지 않아도 된다.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요. 취직 인허증이 만일에 없다라면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이런 동의서를 원래 이거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이거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가름, 대신할 수가 있다. 자,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사용자는 취직 인허증을 모수게 된 경우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를 신청해야 된다. 자, 우리가 증빙서류가 있는데 그 증빙서류가 없어. 그럼 다시 신청해야겠죠.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요. 자, 3번째,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로 청구한 경우, 자, 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나 이런 경우에 주의할 점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단순히 동의한 게 아니라 이때는 명시적 청구가 요구되고 있고요. 행정적 절차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가가 필요하다.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합니다. 자, 4번째.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청구하면요. 1일 이외에 각각 우리가 60분이 아니라 각각 30분이죠.
이거는 쉬운 질문이죠. 유급 수유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있고요. 자, 5번. 사회자는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여성 근로자를 예외적으로서 객 내에서 근로시킬 수가 있죠. 정답 4번. 자, 그래서 역시 핵심 소송 노동법 보시면은 육아 시간에 관련돼서 우리가 빈출 지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임산부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난이도는 C급이죠. 자,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런데 후단을 보시면은 근로자 요구와 관계없이 쉬운 종류 근로로 전환시켜야 된다? 어느 사업장에서 임신한 지, 예를 들어서 임신했는데 배가 안 나와서 모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아, 제가 임신했으니까 쉬운 근로로 좀 전환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관계없이가 아니고요. 요청이 필요합니다. 요청 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상식선에서 나오고 있는 법 조문입니다. 자, 2번.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면요. 대통령령이 전함에 따라 사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자, 3번.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을 통하여서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고요. 우리가 쌍생아가 아니라 아이 하나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90일이죠. 자, 4번.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자, 그리고 우리가 인사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는 게 가능하고 있고요. 자, 5번. 사연자는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한 내용이죠.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역시 핵심소송 노동법에 기출지문 나와 있죠? 형광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규정입니다. 역시 난이도 C급이고요. 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인지뿐만 아니라 피해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도 가능하겠죠. 자, 2번. 사연자는 조사 기간 동안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해서 근무장소 변경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가해 행위가 있다 또는 피해 사실이 있다. 자, 이거는 당사자 주장의 일방에 불과하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확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근무장소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 조치를 행위자가 이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단서가 있죠.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는데 단 이때 보호 조치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근로자 의사에 맞게 우리가 보호 조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제재 조치는요. 이 피해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직장의 괴롭힘 사실이 확실하게 결정되었을 때 그때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로서 근무지 변경 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함정인데 대충 보면은 쓱 보면 행위자 가해자 좀 찾기가 어려운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이거 긴가민가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개인정보? 원하지 않는데 이거 알려도 되나? 자, 여러분들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가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런 사실조사를 하는 기관에게 이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설프게 했다. 그러면 개인정보? 이거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제공할 수 있다?
반하는 경우에는 이거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틀린 것 같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자, 사연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되고 있죠. 정답은 2번. 자, 역시 핵심 소송 노동법 내용을 보시면은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지금 수년 동안 계속해서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어떤 주제 논점입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자, 역시 C급이죠. 자, 우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1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된다. 자, 이거는요, 3개월 이내가 아니죠. 자, 3개월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자, 2번.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근로자를 근로시킨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 고용노동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우리가 3개월 이내는요, 그냥 강구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고, 추가적으로 고용노무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건 뭐죠? 3개월 초과입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이죠. 자,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자, 3번.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즉 연소 근로자죠. 연소 근로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요, 우리가 그 단위기간 불문하고 연소자 그리고 임신중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죠. 자, 4번. 3개월 초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 업무량 급증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자, 우리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를 거쳐, 자, 합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우리가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까지입니다.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근데 갑자기 물량이 폭증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별 그 근로시간을 미리 세팅해 놨는데 이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죠. 근데 합의를 했어요. 자, 합의면 근로자 대표가 만일에 합의를 안 해주면 변경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회사 운영을 할 때 좀 많이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합의가 아니라 뭐다? 협의입니다. 협의. 자, 틀린 지문이고요. 자, 5번.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시간은 일을 몇 시간? 7시간, 일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제 핵심 소송 노동법 내용을 보시면은 좀 경우에 따라서 비교하는 게 조금 나오는 그런 영역들은 제가 이렇게 도표화시켜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독성을 좀 높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인결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난이도는 C급. 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지문입니다. 사실 이런 지문은요, 출제를 좀 잘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은 1번,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원래 판례를 보시면요,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판례 문장은. 자,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임금 채권을 양도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 양도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그 행위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거, 예를 들어서 주는 채무가 아니라 하는 채무라던가 또는 당사 특약에 의해서 양도 금지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 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제한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내 채권을 제3자에게 염두에 뒀습니다. 자, 채권을 넘어갔죠. 그러면 양수 받은 자를 우리가 제3채권자라는데 제3채권자,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채권은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청구했을 때 사용자가 그 청구에 구속되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제3채권자가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돈을 주면 자 임금 지급에 있어서 직접불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돈을 주면 다시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나는 이중변제 위험에 처한다. 그래서 나 너한테 돈을 못 주겠다. 그렇게 그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의 판례 법리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판례가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법리적으로 이 없다는 잘못된 게 맞아요. 청구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청구는 가능하지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맞는 건데 일단 1차에서는 우리가 출제자들이 단순하게 교수님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노무사들도 우리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할 때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문헌적으로만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판례 문장 들어갔을 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일단은 올해 시험지에서 맞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2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가름하여 대신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 자, 요거 판례 맞는 거죠. 자,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서 이런 임금 지급을 유하여서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그 부분에 한해서 유효한 것으로 판례가 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부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 자, 우리가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죠. 무효이지만 우리가 퇴직금 명부로 실제 돈을 지급했다라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인정될 때 그때 상계가 가능합니다. 조연상계. 그때 조연상계는 퇴직금 채권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 있다. 즉 퇴직금 50%는 무조건 지급하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적 상계가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네 번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사임금에 산입될 그 수당을 통사임금에서 제외하기라는 노사합의, 즉 통사임금 배제 합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로 비교해봤을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로 보고 있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건 허용된다. 자, 우리가 퇴직금 채권은요, 퇴직 시에 발생하죠.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유세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퇴사를 했어. 퇴직금 채권이 있어. 자발적, 자의적 의사에 따라서 포기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핵심소송 노동법 보시면은 임금지급 원칙과 관련돼서 관련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유급휴가인데요. 난이도는 C급. 자, 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고요. 자, 연차 유급휴가에 지급해야 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근로자가 업무상 제의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 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 이미 부여받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따른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일에 가름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자, 연차휴가 대책 합의 제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5번 근로자가 업무상 제의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 일수, 출근 일수에 모두 제외시켜 출근을 계산한다. 자, 업무상 제의로 휴업한 기간 플러스 30일은요. 업무상 제의로 휴업한 기간. 자, 이거는 근로자 귀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죠. 자,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고 있고요. 역시 핵심소송 노동법 내용 보시면은 여기 빈출 지문이잖아요. C급 난이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책 홍보를 좀 해드리면은 제 책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이 출제 빈도 그리고 오답 지문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2차 공부하시면서 혼자 독학으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깨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 중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되어 있는데, 즉 반의사 불벌죄를 찾는 거죠. 다음 중 반의사 불벌죄는 자 되어 있는데, 자, 이 반의사 불벌죄와 관련돼 가지고 뭐 따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꼭지를 나눠서 그렇게 쭉 써 있는 책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반사불벌죄는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 돈인데, 이때 돈이라면 좀 없어 보이니까.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금체불. 자, 임금체불. 자, 그럼 여기 내용 보시면은 돈과 관련된 거 볼까요? 근로자에게 일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휴일 보장. 자, 유급은 우리가 돈이긴 한데 일단 쉬도록 하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반사 불벌죄하고 좀 거리가 멀고요. 자, 두 번째 꼭지. 사인자 규칙 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네요. 자, 이거는 돈이죠. 자, 요거 반사 불벌죄. 자,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 돈 문제죠. 자, 요거 반사 불벌죄.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자, 이거 아니고요. 자,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해고예고수당도 돈이긴 한데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해고예고를 하는 거죠. 해고예고를 하고 만일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 돈으로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비중은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고예고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정답은 두 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돈과 관련해서 반사불벌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취업규칙 분립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B급 난이도입니다. 자,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자께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이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는 게 당연하겠죠. 자, 판례 내용인데 이거는 상시선에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근로조건이 이완화되어 있답니다. 자, 근로조건이 이완화되어 있어. 자, 이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외에 앞으로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에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아예 없대요.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되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요. 자, 반면에 근로조건이 하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는 집단 외에 앞으로 장래에 변경된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 있을 때는 그 집단도 포함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판례니까 다들 아실 거고요. 자, 세 번째,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이루어진 자의에 따른 사직 또 재입사입니다. 자, 그렇게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었네요. 자, 이 경우에 재입사 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자, 재입사 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얘는 뭐죠? 신규 입사자예요. 신규 입사자. 신규 입사자니까 이때는 변경 전 취업규칙이 아니라 변경 후 취업규칙이 적용되겠죠. 정답은 3번. 자, 4번.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분립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취업규칙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변경 후에 새로 근로관계를 갖게 되는 신규 입사자는요, 변경 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연계되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취업규칙 분립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역시 핵심 소송 노법 관련된 내용 보시면은 관련된 이런 판례들이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 그 핵심 소송 노동법은 1차 수험서지만 단순하게 1차 지역적인 내용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2차와 연계성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서술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기한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1번 보시면은 사인자 부당한 갱신 거절에 의해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자,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득권이 존속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의 사용기한, 사용 제한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인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자, 이걸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죠.
자, 토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3번. 사회자는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전문직의 경우에는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4번. 4년한 기간의 저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아니죠. 고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도 빈출 지문이고요. 자, 5번. 기간제법은 총 사용기간을 2년을 제한할 뿐 그 기간 중의 어떤 반복 갱신 횟수 이런 것들은 제한하고 있지 않죠. 정답은 2번. 자, 역시 핵심 소수 노동법 보시면은 지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정답 지문만 일단 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기간제법 역시 난이도 C급인데요. 자, 사회자는 가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해야 된다? 아니죠.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무 형태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노력 의무. 자, 2번. 단시간 근로자가 동의를 받으면은 소정 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일주 12시간 한도 제한은 여전히 받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사업장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장관 또는 근로자에게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안 하면 그만이고요. 자, 네 번째,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조건은 서면 명시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근로조건 서면 명시를 위반했을 때는 벌금형이지만 기간제법은요. 기간제법은 우리가 과태료부과 처분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자, 다섯 번째, 사회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소정 근로일 그리고 소정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빈출 지문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역시 핵심 소수 노동법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남녀 고평법인데요. 자, 이건 이제 B급 난이도입니다. 자, 사실상 이런 차별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이 차별과 관련돼서는 메인이 어디다? 기간제법입니다. 기간제법에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파견법에서 준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준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용이라는 거는 다른 법에 있는 거를 끌고 와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법에서 먼저 기간제법과 동일한 패턴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나서 남녀고평법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다 똑같은 제도예요. 왜? 노동위원회에서 결국에선 이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평법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기간제법에서 본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을 시정 신청하는 경우 차별처우 내용을 당연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판단을 하겠죠. 자, 두 번째, 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시정 명령에 대해서 사회자에게 이행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기관입니다. 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너 이렇게 해.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야, 이거는 잘못이 없어. 이거는 사회자가 이렇게 한 게 맞아. 이렇게 판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리구제는 노동위원회 준사법기관이 하는 거고 실제 이런 것들이 이행되었는지 관리감독은 누가 한다? 행정청이 한댔죠. 자, 행정청이 하는데 일단 사업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 누가 한다? 고용노동부가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뭐가 된다? 고노부 장관이 하는 거죠. 물론 장관이 직접 안 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업무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3번 노동위원회는 사업주 차별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 손해액을 기준으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3배까지 우리가 배상을 명령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차별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누가 한다? 사전적 관리 감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 자, 다섯 번째,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차별 처우 등을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 로부터 우리가 제척기간 몇 일?
몇 개월? 우리가 일반적인 제척기는 3개월인데 차별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6개월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그래서 역시 핵심소송노동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 자, 17번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답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수험생분이 이제 오답 시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을 때 이거 이중 정답이다, 복수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문제를 다시 보니까 제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수했던 문제입니다. 자, 보실게요. 남녀 고평법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법률상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녀 고평법에서 그 제도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육아휴직이고요. 두 번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니라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죠. 이거 미기출 논점입니다. 미기출 법규죠. 지엽적인 내용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이 문제는 거의 다 생소했을 거예요. 자,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로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가 있다. 자, 이거 일반적인 내용으로 만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아마도 요거를 답을 했을 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30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35시간으로 이미 개정이 되었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2번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물어보는 주제 자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니라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사실상 지엽적인 무려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35시간이 아니라 얼마? 30시간입니다. 30시간.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많은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근로자는 근로자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잠깐만. 연장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잠깐만, 연장할 수 없다. 자, 연장할 수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저 좀 일찍 갈게요. 이런 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잠깐만 추가 설명할게요. 지금 가족 돌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업이잖아요. 학업, 자기 근로자 학업과 가족 돌봄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시고. 자, 네 번째, 사업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업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협의해야 된다. 자, 개별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인데 지금 근로자 대표가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거는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는 거죠. 개별 근로자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있고요. 자, 5번.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내용은 미기출 제도고요. 오답률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파견법상 근로기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면 좀 쉬워요. 제가 이랬죠. 자, 우리가 고용관계는 직접 고용관계가 있고 간접 고용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직접 고용관계는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게 직접 고용이고 내가 채용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근로자들의 인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업무 지시를 하는 거, 이게 간접 고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는요, 간접 고용 관계가 있고, 파견 근로자와 파견 사업주는 직접 고용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직접 고용 관계는 채용했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의무는 누가 진다?
파견 사업주가 집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휴업수당, 이거 임금이죠.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진다? 사용 사업주가 아니라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 돈 주는 거죠? 돈 주는 거 누가? 파견 사업주가. 자, 휴게시간 부여. 자, 이거는 일하는 것과 관련된 거 간접 고용이죠? 사용 사업주가. 연차 휴가에 관련된 부분 파견 사업주가.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돈 주는 거죠? 역시 파견 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이거 뭐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원리를 알면 우리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지문이지만 일단 난이도는 A급 난이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법조문들이 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적중에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 자, 그런 내용으로 적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산업법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A 난이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당 제도 등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하면요,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사업장과 관련돼서 이게 우리 사업장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위험성 평가 실시. 이거 누가 진다? 사업주가 집니다. 사업주가. 자, 그리고 공정안전 보고서. 자, 보고 누가 하죠? 그 사업주가 하는 거죠. 중대재해 원인 조사. 자, 중대재해가 발생했어. 그럼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원인을 조사하고 뭔가 제재를 가할 국가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이건 누가 한다? 고노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리고 위험방지 계획서 사업하면서 야, 내가 어떠한 위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게. 당연히 사업주가 하겠죠. 자, 또 안전보건 표지 설치 부착. 야, 이거 위험하니까 오지 마. 이거 누가 한다? 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하겠죠. 역시 사업주. 자, 그래서 난이도는 A 난이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을 한다면 정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았던 지문입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저걸 받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될 최저임금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자, 난이도는 A급 난이도로 했는데 우리가 법 규정은요, 최저임금에 관한 이런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최저임금에 관한 대통령령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한테 주지해야 된다. 자, 우리가 최저임금은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의결해서 고용노동장관이 고시하는 거죠. 일종의 법규범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에 반하는 우리가 자치규모 효력을 다 무효라는 거죠. 법원상 인정됩니다. 법원상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당 당사자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지문인데 문제는 그 시행령에 있는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4개 딱 나왔어. 처음 보네? 자, 처음 보는데 이거 4개 중에 4개가 다 맞을까? 하나 정도 빠질까?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찍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거 모두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적용받는 근로자 최저임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실제 금액. 자, 그리고 이런 최저임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파악을 해야겠죠.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러한 임금. 자, 그 다음에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가 있다면 그런 근로자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이런 것들을 모두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외국인 고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이것도 난이도는 이제 C급으로 하겠습니다. 자, 사행자는 외국인 근로자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된다.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출국 비용 보험 신탁 제도가 있고요. 보험 신탁 이것과 귀국 만기 보험 신탁 제도가 있죠. 이거를 제가 구분하시랬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는 출국이고요. 얘는 귀국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신탁에 가입할 대상자가 출국은 누가 한다? 출국은 제3자가 출국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귀국 만기는요. 아, 내가 귀국해. 언제 귀국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을 합니다. 근로자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빈줄내는 법조문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이런 거 들리시면 진짜 안 돼. 그래서 여기엔 뭐야? 자,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 귀국식 아니죠. 출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귀국이라면 이게 누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죠. 귀국이면 외국인 근로자, 출국이면 사용자 이렇게 구분하시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국내 취업활동이 필요한 사항을 주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 네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요. 자, 5번째, 선언법 적용을 받고 있는 선발 승발한 선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선언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법의 고용대상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언법은 이제 모든 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그래서 역시 핵심소득노법에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 우대될 수 있는 근로자를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된 바 있는데요. 중소기업, 영세기업, 그리고 영세기업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장기 근속 근로자, 그리고 파견법 보호를 받고 있는 파견 근로자, 이런 모든 자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오답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죠. 오답형으로.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수습 근로자가 예시가 되면서 얘는 아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자, 수습 근로자. 우리가 대기업의 경우에 수습 없나요? 대기업도 당연히 수습이 있죠. 근데 여기 근로복지 향상은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회사가 사이즈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 조금 이제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어떤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다? 근로복지 기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도출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과거에 기출됐던 지문 우대 대상 돼 있어가지고 형광펜 칠해 있고 여기 수습진 근로자 X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모든 기출 지문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입니다.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B급인데요. 고용노동장관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는 민간 직업상담원, 우리가 직업상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 재량권을 주는 거죠. 배치할 수 있다. 자, 다음 고용노부 장관은 새로 취업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합니다. 자, 장관이 직업지도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한다? 직업안정기관장입니다. 직업안정기관장. 기관장이 직업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부장에 신고한다. 자, 우리가 모집한다. 직원 채용하는 거 신고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국외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구인 공고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사람을 어디 가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모집할 수가 있지만 예외적으로서 국외에 우리가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고용노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고용노부장관은 무료직업소개 사업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 자, 5번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 신청 비용이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럼 당연히 수리 거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소득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광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역시 적중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 근태법 내용인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서 난이도는 B급입니다. 자, 일단 1번과 2번 지문을 보시면요. 이거는 담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담보 제공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3번, 4번, 5번부터 볼게요. 퇴직금 중간 정산부터 소거법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부상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 자 12.5%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중간 정산 사유 인정되고 있고요. 자, 4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단절이 되겠죠.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고 있고요. 5번째. 4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했다. 자, 이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된 날까지 관련 증명서를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서류 보존 기간은 모르면 3년. 근데 예외적으로서 퇴직금 중간 정산은 5년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1번과 2번으로 거꾸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답률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요. 가입자의 부양가족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목돈 드네요. 결혼 혼례비. 자,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100%? 자, 100%는 좀 아닌 것 같아. 자, 우리가 압류 금지 채권과 관련해서 근로자 임금 채권은 일단 무조건 50%를 지급하랬죠. 무조건 50%를 지급해야 돼. 그러면 50%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50% 한도 내에서 우리가 담보 제공, 거래가 가능하다. 맞는 지문. 이게 이제 유추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 B급 내지 A급으로 이렇게 처리하셔도 무방하고요.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이제 핵심소송노동법은 이제 담보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중간 정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정답 표시를 좀 했습니다. 자, 다음 25번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임금채권 보장 법령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난이도는 B급. 자, 퇴직한 근로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죠. 자, 2번. 대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대지급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제3자가 아니고 가족에게 한정되죠. 가족에게 그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역시 빈출 법 조문이고요. 자, 세 번째. 도산 대지급의 경우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자, 우리가 청구일에 몇 년? 이거 2년이죠. 1년이 아니라 이것도 한 번 과거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고용노동장관에게 대지급 지급을 청구해야 된다. 자, 네 번째, 대지급 수 계좌의 예기관한 채권은 압류 금지가 되고 있죠. 자, 다섯 번째, 간이 대지급 제도인데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 사업에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 1회로 지급하고요. 중복 지원되지는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재직 중에 받고 있는 간이 대지급금과 퇴사 후에 받고 있는 우리가 일반 대지급은 우리가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이것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역시 핵심소송노동법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적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에서는 우리가 노원 파트에 관련해서 기출 해설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핵심소송노동법 이거 한 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시면은 80점은 무조건 패스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제가 깨알 자랑을 좀 하고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부에서는요 노트 파트 기출 해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3부까지 완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